안녕하세요. 저는 EBS에서 수능 국어 영역 강의를 하고 있는 강일고등학교 국어교사 윤혜정이라고 합니다. 국어가 시험 범위가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국어 공부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국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무작정 접근하는 거. 그래서 크게 잘못된 국어 공부 방법의 두 가지 유형을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외우는 국어 공부. 그러니까 아이들이 약간 중학교 때 공부하는 방법으로 이게 내신이랑 수능이랑 또 다른 게 내신은 사실 수업 시간에 대부분은 지문이나 작품을 다뤄주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시간에 지문을 잘 안 읽어요. 어차피 수업 시간에 다 공부했고 미리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근데 수능 국어 같은 경우에는 시험 현장에서 처음 보는 작품이나 지문들이 많기 때문에 외우는 공부는 전혀 통하지가 않아요. 내신도 이미 다 배운 거를 자기가 기억하고 외워서 풀어도 100점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수능 국어나 뭐 모의고사 국어에서는 내가 미리 접해보지 않은 지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외우는 게 통하지 않는데 아이들은 나올 만한 작품의 범위를 정해놓고 그거 하나씩 외우는 공부를 많이 해요. 연계교재도 그런 식으로 외우는 방법으로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에너지는 너무 많이 들어가면서 이제 점수는 나오지 않는 효율적이지 않은 국어 공부가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문제만 푸는 국어 공부.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그냥 기출문제집 한 권을 사서 열심히 문제 푸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뭐 예를 들어서 현대시 문제집 하나, 뭐 현대소설 문제집 하나, 비문학 문제집 하나 이런 식으로 영역별로 기출문제집 사서 그냥 계속 문제만 푸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는 이제 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감이 생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국어 쪽에 뭔가 좀 독해력이라 이해력 이런 것들이 높은 아이들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분석이 스스로 되는 거죠.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들이 보이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패턴들의 문제가 반복되니까 이런 패턴의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라든지, 아니면 독서 지문을 읽으면서 읽다 보니까 과학 지문들은 보통은 이런 것들 가지고 정보를 조직하는구나, 이런 거 물어보네. 이게 스스로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기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만의 문제 풀이법을 알아가면서 그렇게 푸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사실 수능 공부를 하는 기간이 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 스스로 그런 분석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억울하게 문제만 계속 풀다가 문제를 많이 푸는데 내가 도대체 뭘 공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만 가지다가 이제 수능을 보고 원하지 않는 점수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죠. 많은 학생들이 의외로 내가 국어 영역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시간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45문제 중에서 35번까지 풀었는데 그 다음은 이제 시간이 부족했다. 그게 시간이 부족해서 점수가 안 나온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실력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제한된 80분이라는 시간 안에 이 정도 정보량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이 정도 난도의 문제들을 학생들이 풀어서 정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까지 시간 난도까지 조정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아직 지문을 내가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문제 푸는데 쓸데없는 고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방법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내는 실력을 기르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간 제한이 아예 없이 정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글을 읽어야죠. 근데 시간 제한을 가지고 글을 읽어내는 연습을 하면은 생각하는 힘이 절대로 성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3학년 고3 아이들한테도 1학기 때는 시간 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재고 싶다면 시간 안에 푸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지문 3개를 푸는데 몇 분이 걸린다. 그러니까 내가 걸리는 시간을 재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독서 지문 3개를 푸는데 한번 시간을 재보는 거죠. 총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독서 지문 3개 풀리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25분이 걸렸다라고 하면은 3분의 1 해서 평균 걸리는 시간을 한번 측정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요 정도 걸리니까 이 정도 느낌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시간이 이만큼 걸리는구나. 그럼 조금 더 타이트하게 그런 느낌을 가지고 풀어볼까? 이런 식으로 일단은 충실히 지문을 읽되 문제를 풀 때 걸리는 시간을, 총 시간을
한번 재보고 그 시간을 약간씩 줄여 나간다라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통은 이제 타이머를 딱 설정해 놓고서 막 시간 안을 푼 다음에 타이머가 따르릉 울리면 이제 탁 멈추고서 시간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보다는 일단은 시간 생각하지 말고 충실하게 지문 읽고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한다. 수능 독서 영역에서 묻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실적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정보를 너한테 줄게. 그럼 네가 이걸 정확하게 읽어내는지 내가 보겠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용일치 같은 문제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제시된 정보들을 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타당하게 추론해봐 라는 추론 문제잖아요. 비판적 사고, 뭔가 구체적인 사례, 지문 속에서는 추상적인 정보를 줬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주고 거기에다가 이것을 적용한 다음에 이 적용한 내용이 타당한가 적절성을 묻는 그런 문제들인데, 예전에는 사실 사실적 사고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미로 알 수 있는 것으로 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추론 문제지만 선지 자체는 지문 속에 있는 내용. 그래서 겉으로는 추론 문제지만 선지 판단할 때는 그냥 사실적 사고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비중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얼핏 보면은 사실적 사고 문제 같지만 그런 문제들의 선지들이 다 지문 속에 있는 여러 정보들을 조합해서 추론해야지 나오는 그런 문제들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뭔가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자,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자, 이런 순서를 풀자,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나 스킬이 좀 좌우를 많이 했죠. 많이 풀어보면 또 되고, 또 시간도 단축하는 연습도 해보고. 근데 이제는 그게 잘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쵸, 정말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뭔가 정리된 것들을 내가 혼자서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을 누군가가 정리해주고 그것을 정리해준 것을 이해하는 거, 이런 강의를 많이 듣는 거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강의를 보면은 강사들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요. 선생님들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이해가 잘 될 수밖에 없도록 설계한 수업을 하거든요. 그거를 내가 이제 강의를 듣고서 이해한다거나 이런 것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는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추론해보고 그 혼자서 문제를 풀어보는 그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데,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너무 많이 듣는다거나 강의로 공부 시간을 채운다거나 이게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아이들에게 문장 단위부터 이해하는 연습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지문 속에 있는 문장도 그렇고 선지도 그렇고 이젠 길이가 길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문장의 길이가 3줄을 넘어가면은 아이들이 긴 문장을 이해하는 걸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영어뿐만이 아니라 국어도. 그러니까 일단은 문장 단위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문단 단위로 좀 내용을 이해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교과서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교과서라는 거는 국어 말고도? 국어 말고 사탐이나 과탐 교과서도 좀 충실히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 있지만 아이들이 교과서 활용을 거의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수업할 때 워낙에 선생님들께서 이런 프린트물 같은 자료들을 잘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리고 교과서별로 사실 출판사에서 문제 잘 나와 있고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보면은 세계사 교과서 딱 펼쳐보거나 아니면 뭐 윤리사상 교과서 펼쳐보거나 하면은 그거 자체가 비문학 텍스트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그냥 읽지 않고 사실 너무나 개조식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프린트물이나 아니면 교재들만 공부하다 보니까 좀 호흡이 긴 글들을 읽는 것이 아이들이 좀 낯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교과서의 내용들도 아이들에게 충분히 배경 지식이 될 수 있고, 또 이게 국어가 교육과정에서 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교육과정이 사실은 국어 과목의 교육과정만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과학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기본적인 개념들이 다 녹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고도 좀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나 5학년의 사회 교과서를 봤는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학생들이 이 정도 문장을 이해하고 이 정도 어휘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기준이 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높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교과서들을 꾸준히 되게 긴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쭉 읽어 나가는 것이 이게 따로 비문학을 공부하는 것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초중학교 학부모님들은 그거 조금 도와주면 오히려 막 책 많이 읽어라고 강요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이게 학교 교과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을 아이들이 쭉 한번 읽어보는 거. 우리 아이들이 학습 만화에 정말 익숙하잖아요. 컷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학습 만화에 보면은 여러 가지 개념들이 녹아있긴 하지만 사실은 개념이 요만큼 있다면 더 재미있는 다른 에피소드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재미를 주면서 또 짤막한 글들에 아이들이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좀 호흡이 긴 글, 좋은 문장들, 그러니까 교과서를 충분히 좀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 학원이나 과외 같은 것이 절대 불필요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한 반에 31명을 제가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이들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아이는 인강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어떤 아이는 개인적으로 1대1로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좀 인원수가 많은 학원에 가서도 조금 더 심화된 것을 공부하면서 흥미를 조금 더 유발해야 하는 아이도 있고 그래서 각각의 아이한테 맞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학부모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일단은 부모님들이 늦게 퇴근하시면은 아이들을 좀 잘 돌봐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단 학원에 보내시는 경우도 있고 또 사실 고등학생이니까 부모님들이 그걸 일일이 다 체크를 하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조금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좀 정리를 해야 된다거나 또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다른 부분을 조금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이들과 정리를 하면서 조금 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은 학원 수업이나 강의를 좀 줄이고 자기 혼자서 집중해서 적용하면서 풀어볼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확보하는 그런 좀 재조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에 어느 정도는 혼자 공부하면 좀 좋을까요? 이게 물론 이렇게 일괄적으로 말하기 어렵겠지만 5대5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강의를 듣는 시간이랑 그다음에 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랑. 그래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면은 과감하게 정리해야죠. 그래서 뭐 하루 시간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하루는 내가 학교 공부하고 뭐 예를 들어 방과후를 한다거나 인강을 듣는다가 학원을 다녔으면은 그 다음 날은 좀 비워서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그 날짜를 확보한다거나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메타인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하고 나는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이만큼은 필요해. 이걸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공부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너무 많은 아이들이 이제까지 누군가가 다 정리해주고 짜준 계획에 따라서 공부를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놀라운 게 예전에는 저희도 이제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뭐라고 할까 카페라거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룹이나 뭐 이런 거. 네, 맞아요. 그런데 저도 가끔씩 들어가서 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수험생들이 많이 모이는 카페에 보면은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목 공부할 때 뭐 교재나 뭐 강의나 이런 것들. 근데 언젠가부터 진짜 학부모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 아이한테 이걸 이 책을 던져주고 이걸 보면서 정말 달라졌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중하위권 학생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중하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EBS 사이트에는 이제까지의 기출문제 해설 강의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설 강의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속 EBS 얘기를 하게 되는데 EBS 기출문제집이 저도 이제 기출문제집을 굉장히 다양한 문제집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다 특성들이 다른데 EBS 기출의 미래라는 기출문제집이 좋은 이유는 다 문제들마다 해설 강의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중하위권 아이들은 좀 해설 강의들을 참고해서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회별로 되어 있는 기출 문제집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집은 좀 나중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영역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기출문제집을 보면서 뭐 시는 시대로, 그다음에 뭐 소설은 소설대로, 인문지문은 인문지문대로 이렇게 같이 묶어서 보다 보면은 반복되는 패턴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의 분석의 핵심은 반복되는 유형, 패턴을 찾아내는 거. 그래서 문제들에도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네. 선지들에도 요 선지 어디서 봤는데 또 반복되네. 이런 것을 알아차리는 거. 그다음에 독서에서는 사실 이제 지문에 나오는 정보들의 유형들. 그러니까 주인공이 달라질 뿐 그 주인공에 대한 정보들의 유형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반복되는 걸 알아차리는 게 기출 분석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걸 기억하는, 그냥 이 문제를 풀어서 이 문제의 정답을 맞히는 거는 기출 분석이 아니다. 그건 기출 풀이다. 그게 아니라 이제 풀면서 반복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 그게 기출 분석이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출 문제를 가지고 교재를 만들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반복되는 걸 많이 보여주려고 해요. 좀 대표적인 것들이지만, 그래서 봐봐, 이런 선지가 이렇게 나왔었잖아. 근데 이번에 똑같이 이렇게 나왔지. 근데 또 다음에는 이 선지가 이번에는 이 부분만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특히 독서는 정말 그게 중요해요. 그 정보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 그리고 사실 독서는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문제를 위해서 출제자가 다 만들어 놓은, 창조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반복되는 거 되게 잘 보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거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문제 푸는 거예요. 문제 풀고 이거를, 이 문제를 내가 맞췄다, 틀렸다. 그래서 점수가 몇 점이다. 그래서 이때 기출문제는 내가 몇 등급이다. 이건 진짜 기출문제를 푸는 거에 불과한데 그냥 그렇게 방법을 모르고 기출문제를 푸는 거. 그래서 3학년 아이들도 3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묻는 아이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출 분석이 뭔지를 잘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 기출은 고1 이때부터 미리 해두면 더 좋은데 사실 평가 문제가 가장 좋은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그 좋은 평가 문제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풀지 마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좀 아껴둬야 돼. 그쵸, 좀 아껴둬야 되죠. 그래서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1학년, 2학년 학력평가 문제도 있고 3학년 학력평가 문제도 있으니까 좀 그런 쉬운 문제들로 처음에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2019학년도 수능부터 조금 수능이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수능 국어가. 그러니까 그 이전 평가 문제들. 그 이전 평가 문제들 조금 난도가 낮았을 때 문제들로 먼저 시작을 하고, 최근의 평가 문제는 조금 아껴둬라. 내가 뭔가 좀 개념도 잡히고 그다음에 유형에 대해서도 좀 안 다음에 그 다음에 분석을 할 때 이제 최근의 평가 문제들을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뭐 심정적으로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현우 같은 경우가 그럼 완전 임상적인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현우는 제주도에서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고, 그리고 정말 사교육 하나도 없이 EBS만으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진학 뭐 결과를 말씀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워낙에 인터뷰 많이 한 아이니까 서울대 사학과를 들어갔고, 그러면서 이제 현우를 제가 서울대 가서 만났어요. 선생님이 밥 사줄게. 너는 선생님이 진짜 밥 사준다 해서 현우한테는 제가 제 연락처를 줬고, 그래서 서울대에서 재작년에 처음 만났나? 이렇게 현우 입학하고서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교육 없이 학교 수업이랑 EBS 공부만으로 공부를 했고, 또 그런 아이들이 현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가능하고, 또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어떻게 보면은 같은 결과인데 너무나 막 어렸을 때부터 이런 입시에 맞춰져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아이들이 진짜 안타까워요. 근데 이제 학교 현장에서 보면은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또 그 나이 때 누려야 하는 것들을 누리면서 학교 생활에 충실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EBS에서는 수능 입시 그런 강의를 하고 있지만 참 안타까울 때도 많고, 그리고 그 힘든 거를 또 해내는 아이들이 대견할 때도 있고, 조금은 우리나라 입시와 교육이 달라져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거
그건 좀 어떤 방향이어야 할까요? 저도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때로는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교사로서 뭔가 이렇게 갇혀있는 공간에서 아이들이 수능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아이들이 이런 주입식이나 강의식 교육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더 자유롭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좀 꿈꿀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좀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